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90세,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90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놀라시죠? 90세인데 무슨 재미가 있냐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재미있어져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한 유명 코미디언은 죽음 직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왜 죽는 줄 아냐? 심심해서 죽는다. 너도 한번 늙어봐. 늙으면 진짜 할 일도 없고 심심해 죽겠다. 그래서 세상을 뜨는 거야.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무서울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갖 일을 겪었습니다. 세상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도 압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알고 있으니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90세까지 재미있게 살아온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진짜 방법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 슬슬 쉬어야지. 노후엔 못해본 여행이나 다니며 살아야지.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막연하게만 생각해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여행을 한다거나 손주의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살고 싶다고 말하죠. 그런데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길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둘째, 풀고 살고 싶다. 셋째, 나누고 살고 싶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구체적인 실천법 7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노후의 유익한 이야기들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 재미의 새로운 정의. 먼저 재미가 뭔지부터 명확히 합시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이제 재미는 글렀다고 생각하세요. 젊을 때 재미와 똑같은 걸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60대 이후의 재미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걸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즐거움입니다. 둘째,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셋째, 성장감입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제 현재 일상을 말씀드릴게요. 90세인 저는 지금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정년 이후에 더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해왔어요. 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상담과 네팔 의료봉사, 보육원 아이들 돌보기, 석불연구, 사이버 대학 입학, 청소년 성상담 활동, 노인 교육 등 그 가짓수도 무척 많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누가 불러줘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제가 스스로 만들고 실행한 일들로 아직도 저는 그 일들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어제는 손자에게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90세까지 살면서 이런 걸 못해? 하지만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긴 노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면 막연한 바램이나 환상을 떨쳐버리고 시간을 편안히 보내겠다는 생각 대신 시간을 마음껏 쓰겠다고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매일 호기심 한 가지 찾기. 오늘은 뭘 궁금해할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활발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새로운 길을 걸어보거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조용한 성격이신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펼쳐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서
이 기사는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탐정이 된 기분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궁금증이 있으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찾아 들어가는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관계에서 찾는 재미와 소통의 기술. 두 번째 재미의 원천은 관계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하소연하세요. 얘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말도 안 해. 당연합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0%를 알려고 하면 0%밖에 못 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10% 행복론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친구처럼 지내도 부모는 자녀를 속속들이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어릴 적 키울 때처럼 자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자녀는 불효자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에 대해 10%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10%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10%가 자녀의 취미일 수도 있고 직업과 관련된 무엇일 수도 있어요. 제 큰아들은 천문학자입니다. 저는 아들과 대화하는 방법으로 별에 관한 추억담을 적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꼭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사에 관한 이런저런 토론을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제 생각을 적어보내고 아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기도 해요. 그러니 아들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싶은데 도통 말을 안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10%에서 출발해 보세요. 우선 중요한 것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탁하기 연습. 이상적인 대화는 명령이 아닌 부탁입니다. 부탁의 대화법은 나이 들수록 특히 갖추어야 해요. 젊었을 때부터 이 대화법을 습관화해야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고 내 뜻과 어긋나게 행동하면 화가 나죠. 하지만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달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요?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지 마세요. 장성한 자녀들이 반드시 나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그만 버리세요. 명령과 지시는 거부를 부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와 저는 자동차가 없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지금 외출하니? 같은 방향이면 태워줄 수 있겠니? 차를 내놓아라가 아니라 태워줄 수 있겠니?입니다. 이 한마디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에게 뭔가를 명령조로 말하려다가 부탁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자녀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 세 번째 실천법은 소통을 위한 말하기 10계명입니다. 우리는 속마음이야 어떻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조심하고 아껴야 하는 이유죠. 과장을 좀 보태자면 말만 조심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말 잘하는 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면 됩니다.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만 안 해도 성공이에요. 나이 들수록 말을 할 때는 다음 10가지를 명심하세요. 첫째,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세요.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말 가운데 가장 낮은 하수입니다. 둘째,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나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뇌관입니다. 건드리면 폭발해요.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말은 피하세요. 3살 먹은 아이부터 80살 먹은 노인까지 남과 비교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넷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공격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요.
두고두고 원망만 들을 뿐입니다. 다섯째,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마세요.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상대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마세요. 여섯째, 폭탄 선언은 제발 참으세요. 우리 헤어져, 이혼하자, 사표 내야지 등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일곱째, 유머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무슨 이야기든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덟째,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아요. 확실한 예스와 확실한 노는 연습해야 잘할 수 있어요. 아홉째, 비비꼬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마음이 꼬여 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나아요. 열째, 사람을 죽이는 독 있는 말도 있어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의 부부는 과거를 곱씹으며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서로에게 상처 주기 쉬워요. 옛날에 왜 그랬느냐? 당신 버릇은 평생 고치지 못한다. 여태 살아준 내가 바보다 등의 말 대신 그때 내 마음은 이랬노라. 이렇게 해주길 바랐었다는 말로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이 들면 젊은 세대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차라리 가벼운 재롱을 부리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재롱을 떨었는지. 이제는 거꾸로 부모가 성장한 자녀들에게 재롱을 떨어야 합니다. 치사하다고요?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치사함은 참을 만하지 않나요? 다만 재롱을 점잖게 떨어야 해요. 재롱이 아닌 것처럼 재롱을 부리라는 것입니다. 권위나 위험은 버리고 서운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자주 웃고 나의 자잘한 고통과 힘듦을 내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들아, 아버지 용돈 10,000원만. 이런 귀여운 말도 가끔 해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미가 나옵니다. 진짜 자유에서 찾는 삶의 재미. 세 번째 재미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평생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유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규칙과 질서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은 때로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스스로를 올가매기도 해요. 타인의 눈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나를 규제하고 감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는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한탄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이죠.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저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네팔 여행을 떠났어요. 의료봉사로 말이죠. 네팔에서 저는 새롭게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해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치 보였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대학병원에서 며칠씩 휴가를 내는 게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처리해 두고 떠났지만 그래도 뒤통수가 따가운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처음 한 번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네팔 다녀온 뒤 두 번, 세 번 이어지자 병원 내에서는 이 선생은 매년 네팔에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올해는 언제 가세요? 라는 인사까지 듣게 됐죠. 자유로움은 구현할 때까지는 어렵지만 한번 실천하고 나면 무척 쉽고 행복하고 시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 네 번째 실천법입니다. 매달 새로운 시도 하나씩 해보기. 나를 올가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핑계 대지 말고 한번 실천해보고 벗어나보고 깨트려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활발한 분들은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자원봉사 활동 등등. 조용한 분들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온라인 강의 듣기 등등. 한 달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1년이면 12가지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재미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돈이 많이 들어야 한다고요? 천만에요. 도서관에서 새로운 분야 책 빌려 읽기, 동네 다른 길로 산책하기, 평소 안 보던 TV 프로그램 보기.
이런 것도 다 새로운 시도입니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 다섯 번째 실천법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늘 남에게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는 분들 많으시죠?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잘 살펴보세요.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가 깔려 있을지도 몰라요. 노후 관련 시장이란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어요. 다양한 여행 상품에 각종 건강식품, 의료기기, 운동기구, 그리고 손해보험과 상조보험까지 노인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죠.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져요. 남들도 다 하는 데라는 생각이 더해지면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불필요한 남의 시선을 차단하는 방법을 3단계로 말씀드릴게요. 1단계, 그 사람들이 나를 24시간 지켜보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2단계, 내가 죽을 때 그 사람들 평가가 뭐가 중요하나? 임종 순간에, 아, 옆집 김씨가 내 옷차림을 어떻게 봤을까? 이런 생각하실 건가요? 3단계, 처음 한 번만 용기 내자. 첫 번째만 어려워요. 두 번째부터는 쉬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경쟁하면서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어요. 경쟁 유도는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에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비교하고 채우려 들죠. 늙어도 경쟁, 죽는데도 경쟁이에요. 제3의 인생,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맞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뛰어들기 전에 잘 살펴보세요. 혹 안 해도 될 일을 체면이나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꼭 좋은 인생,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데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리지 마세요. 모든 것은 지나치면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듯 좋은 욕심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해요. 배움에서 찾는 재미와 성장의 즐거움. 네 번째 재미의 원천은 배움입니다. 77세의 대학에 다시 입학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년 퇴임을 하고 어떤 삶을 살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회갑 때 한번 점검해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궤적을 남겼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얼마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60세 되던 때 생각해 본 겁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생계와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적응하느라고 옆을 둘러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공부를 더 해보고 싶더군요. 정신과 진료를 50년 넘게 하면서 물론 정신의학적인 원인도 있고 어떻게 치료하면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자각을 했어요. 그럼 누가 영향을 줄까? 가족이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가 영향을 주고 또 그 사회가 이루어 놓은 국가가 영향을 주고 그런 국가적인 이념들도 다르니까. 이게 그런 총체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만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화적인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77세에 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거는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체험적으로 다 했던 건데 학문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가를 제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처음엔 학생들이 저를 부담스러워 했어요. 전직 대학 교수이자 의사였으니까 교수님, 박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나를 학우님으로 불러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러도 모른 척하겠다. 교수님과 박사님에서 학우님으로 강등되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똑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박사네 하고 목에 힘주고 앉아 있다면 참 우스울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제 역할은 박사가 아니라 학생이니까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점수 못 받았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학점 못 땄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공부 잘한다 하는 사람도 없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건 제 마음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러면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런 만족이 있으니까 궁금증이 자꾸 생겨요. 자꾸 생기니까 탐구를 하고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 공부가 아니었어요. 부모를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공부했죠. 부모가 학교 성적을 좋게 받아 가지고 가면 저를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 받으려고. 이게 제 실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제 재미는 따로 없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였죠. 그러나 정년 퇴임하고 나서 제가 공부한 거는 제 맘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 6번째 실천법, 하루 한 가지 질문하고 답 찾기입니다. 궁금증을 해결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매일 하나씩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 하늘이 파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뭐든 좋아요. 그리고 답을 찾아보세요. 인터넷 검색도 좋고, 사람에게 물어봐도 좋고, 책을 찾아봐도 좋아요. 답을 찾았을 때, 하는 그 순간의 쾌감을 느껴보세요.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제가 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제가 스웨덴을 여행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는 평생 교육 개념이 완전히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학교에 갔다가 일하면서 살고 싶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또 문득 생각나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며 학교에 가고, 이게 학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통해서 어떤 학점을 따게 되면 그때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도 졸업하고, 우리처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딱 규격화되어 있지를 않는 걸 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 7번째 실천법은 젊은이들에게서 배우는 기술입니다. 나이 들수록 옛날에 내가 말이야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친구끼리 앉아서 옛날 해고담을 나눌 때 나도 그랬지, 너도 그랬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세대가 다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으면 보이지 않는 눈총 그리고 험담밖에 들을 게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알아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배우는 재미가 정말 큽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세대 간 소통이 훨씬 좋아집니다. 우리가 스웨덴처럼 그렇게 제도적으로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제가 선택했던 그런 사이버 대학 같은 거는 아주 넓게 여러 강좌가 우리에게 개방되어 있잖아요. 공부해 보세요. 공부하면 공부에 재미가 참 많아요.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현재에 충실하며 과거와 미래에 무게 덜기. 5번째 재미는 바로 오늘에서 찾는 것입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환자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거기에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를 않아요. 거기에 강력히 집착되어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것이 지나가는가? 어떤 기회가 지나가는가? 어떤 행운이 지나가는가? 어떤 즐거움이 지나가는가?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 환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상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우리가 또 적응을 하면 되는 일인데,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만일 그게 온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런 전제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나이 들수록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라며 자꾸만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좀 더 참아볼 것을. 누구에게나 나쁜 과거, 아쉬운 기억, 후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회상과 아쉬움, 그리고 불만 등 기억의 가짓수는 늘어가죠. 그렇게 우리는 곧잘 과거 속에 빠져요.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과거는 곧잘 현실을 가로막습니다. 불가에서는 지금 내가 선 자리를 꽃방석으로 만들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도 미래도 보지 말고 지금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노력해야 해요.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오늘을 살 뿐입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이 바쁘지 않을수록 과거 속에 살기 쉬워요. 제일 좋은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완전히 잊기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갖고 놀아야지요. 과거는 심심할 때 잠깐 불러내 가지고 노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지난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떠오르죠. 떠오르긴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딱 집착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눈을 딱 가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눈을 가린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상황, 트라우마 이런 데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난 양만큼 내 앞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잡으면 그게 기회잖아요. 사람들은 또 모두 막연하게 미래를 멀리 잡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당장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그런 점인데 무슨 미래를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해 가지고 그때는 이런 생각하니까 또 어떤 불안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어도 좀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긍정이란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보통 긍정이라 하면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해요. 긍정이 나쁜 것도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즉, 긍정은 모든 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진정한 긍정은 일단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수긍하고 그 다음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삶이 좋은 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에너지예요. 또한 나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런 자세가 있다면 나쁜 일이라도 최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구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요. 습관적으로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면 잠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요. 그러나 진정한 긍정의 고수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잘 견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하루를 결정할 것이에요. 그 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 마지막 실천법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걸 먹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런 작은 것들이어도 좋아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 자체가 큰 재미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해서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비밀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지혜와 진정한 경제력. 여기서 잠깐 실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성공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이런 걸 하고 싶다 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질 수 있는 갖추어야 될 여러 조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은 산악인들에게는 성지예요. 근데 트레킹을 하다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등반대가 있어요. 등반대의 표정을 보면 성공했구나. 저 등반대는 실패했구나. 그것을 표정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주나 봐요. 77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올라간 기록을 갖고 있는 제 후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등반한 그 후배는 아쉽게도 정상을 눈앞에 두고 더 전진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실패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등반한 고상돈 씨가 올라가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위로는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2, 30m를 남겨두고 실패했다. 이러지 말고 나는 한국인 최초로 8,820m까지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 8,820m도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배가 갖고 있는 기록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비박을 했거든요. 비박을 해서 생존한 사람의 기록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록들을 많이 세워놓고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를 한 내용을 보면 그만큼 성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의 정점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것까지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에 근접했던 걸 내가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실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겠어요? 성공에 다가가는 좋은 경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했던 정점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까지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발 더 앞으로 나간다면 그게 계속 진행형의 성공이 아니겠어요? 또 하나, 노후 자금을 하나도 모아 놓지 않아 불안한 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인생 계획에서 노후 자금은 매우 중요한 필수 사항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력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경제력을 단순히 돈에만 국한하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든 후의 삶을 생물학적 수준에 머물게 해요. 모아놓은 돈으로 먹고 자고 놀고 즐기다 삶을 끝내는 것 말이에요. 경제력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는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물적, 정신적, 인적 자원을 잘 결합시켜 내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경제력에 포함시킨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비록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돈을 쌓아놓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는 삶보다 훨씬 윤택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노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노후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볼 각오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노년기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까지 90세인 제가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7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호기심 한 가지 찾기. 둘째, 일주일에 한 번 부탁하기 연습. 셋째, 소통을 위한 말하기 10계명 지키기. 넷째, 월간 새로운 시도 리스트 작성. 다섯째, 남의 시선 차단하는 3단계 방법. 여섯째, 하루 한 가지 질문하고 답 찾기. 일곱째, 젊은이에게서 배우는 기술. 그리고 보너스로 매일 감사 3줄 쓰기까지.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가 습관이 되면 그때 다른 걸 추가하면 돼요. 90세인 제가 지금도 매일 재미있게 사는 이유는 이런 작은 실천들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오래된 꿈 가운데 하나는 스님들의 선방처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방을 가져보는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를 붙들고 앉아 있을 뿐이죠. 그 텅 빈 방. 그리고 그곳을 꽉 채운 고요와 정갈함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자주 정리를 해요. 매번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마다 버릴 것은 미련이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모든 게 아까워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더 자주 버리고 더 자주 청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 쓰고 죽어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유명한 재무설계사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돈에 대한 태도도 가리키지만 결국 사는 방식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돈에 비유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몫의 시간을 아낌없이 쓰고 남김없이 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인생의 시간을 아낌없이 쓴다는 것은 후회와 자책 등 부질없는 시간을 줄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해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갈 뿐이죠. 마음은 지극히 주관적인 장소예요. 그 안에서는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천국이 지옥도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두 마음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의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 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